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특이합니다. 부동산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돈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그 땅을 진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근데 땅이라는 게 유일한 생산 수단이었죠. 네. 그러니까 인간과 땅 말고는 없었잖아요. 기계 장비들이 없던 시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예, 뭐 그러던 시절에 이제 땅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상황이 이제 펼쳐지면서 특히 우리가 국부론 이런 책들에서 나오는 시장 경제, 사람들이 이제 전업하는 뭔가 이제 특정한 이런 일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또 방송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자기 전업되는 일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만든 서비스나 또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세상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미천의 부족, 돈이 부족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누구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면 좋은데 금수저들이 사업을 왜 하나?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기업을 사모펀드한테 팔고 나 그 돈 굴리며 살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뭐 옛날이라고 없겠어요.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시장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 세상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이제 사업의 길이 열리는 거죠. 은행이라는 것도 생긴 거고. 전에 은행들은 그냥 임금님한테 돈 빌려주는 곳, 귀족들한테 돈 빌려주는 곳이었는데 맨날 띄고 망하고 그 유명한 메디치 은행도 그렇게 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던 금융시장, 금융 시스템들을 이 토지랄까 이렇게 아무튼 부동산 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세상으로 가면서부터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바뀌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미리 좀 알아차리고 잘 따라간 나라들은 선진국이 된 거고 반대로 그런 토지에 대한 담보권 또 토지를 그렇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토지를 열심히 잘 쓰려는 역량이 있는 또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토지가 잘 분배되지 않은 나라는 지금껏 이제 가난에 허덕이는 세상으로 가는 거고. 토지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게 원제가 더 랜드 트랩입니다. 덫이라는 뜻이에요. 뭐 땅의 함정? 토지의 덫?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세계 경제에서 이 토지라는 자산의 비중이 너무나 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하나 좀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면 예를 들어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61%, 영국은 68%, 우리는 더 되겠죠.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담보대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담보대출도 늘고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반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1989년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그리고 2022년 중국 상하이 봉쇄 이후에 부동산 버블 붕괴 이런 3대 사건 같은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벌어지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그동안 좋았던 게 모두 함정으로 바뀌죠. 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8억 대출해줄게. 그러면 이제 담보인정 비율 80%. 뭐 이렇게 이제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빌려줬는데 집값이 10% 20% 빠지기 시작하면 담보가 약해지죠.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놓거나 그렇죠.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축소하겠습니다. 또는 회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연쇄적인 어떤 파국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매개로 한 금융 그리고 부동산을 매개로 한 어떤 자본시장의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또 이게 잘된 나라들의 경제가 성장하는 특성을 지니지만 한번 덫에 걸리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중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의 마법에 걸려들었어요 라는 덫도 되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연쇄적인 악몽의 덫에 걸려듭니다. 이런 중의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 내용도 이 책에 나오고요. 저자가 마이크 버드입니다. 좀 낯선 사람이요. 일반 대중들에게는.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잘 팔린다 이거죠. 첫 번째 책, 작가요? 예, 첫 번째 책인데도 이게 잘 팔렸습니다. 이 책이 부럽죠. 영국 출신의 이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로 잘 하시는 분인데 이 책 제가 읽으면서 이거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야기도 엄청 나오고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막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팔짱 끼고 야,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게 책이 괜찮겠어 하고 이렇게 좀 보잖아요. 네. 그리고 출판사에서 이제 큰 출판사입니다만 여기서 워낙 많은 책을 내니까 아하. 뭐 역시 트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큰둥하게 읽다가 점점 빠져들었죠. 직접 감수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정말 근데 감수가 너무 쉬워진 게 이게 이제 팁을 좀 일러드리면서 저는 이 책을 한글로 된 번역본을 받으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킨들에서 책을 하나 사요. 아, 전자책. 전자책을 사가지고 이제 둘이 놓고 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번역이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한 번 더 찾아가지고 찾아보시고. 그 주석이 같은 주석일 거 아니에요. 아하. 이 책이 이제 좋은 책이라는 게 예. 그 주석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근거를 잘 뒤에 정리해놔서 예. 제가 다음 책 쓰거나 다음 연구 논문들 쓰거나 제가 다음 글을 쓸 때 인용할 만한 그런 논문들이나 글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제 블로그에 그런 걸 소개한 적도 있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출처들. 예, 영어로 된 책의 주석이나 한국에 된 주석의 번호는 같으니까 동일한 페이지를 금방 찾을 수 있고 그 부분의 페이지를 바로 인공지능 활용해서 한번 번역도 해보고 또 제가 좀 더 검색도 해보면 이 책의 내용, 암묵적인 의미도 알 수 있어서 옛날에 비해 번역도 쉬워졌지만 감수도 엄청 쉬워졌고 그리고 감수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읽을 만한 게 많고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토지의 소유권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으면 나라의 발전이 없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죠. 그걸 하나하나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책의 저자가 토지를, 땅을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을 그럼요.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뭐 파생 상품도 아니고 코인이나 주식도 아니고 어떻게 땅이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총 자산이 얼마냐 그러면 500조 된대요. 500조 달러. 네, 500조 달러? 예.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1년에 30조 달러니까 대략 이제 전 세계 1년 GDP가 한 80조 달러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네. 80에서 90조 달러 정도라고 보면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자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금융자산 또는 실물자산 이렇게 될 텐데 실물자산은 이제 건물, 뭐 기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토지까지 이렇게 될 텐데 결국 그 토지가 전체 자산의 무려 얼마냐면 35%.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이라든가 구조물들, 기계 장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사실 전 세계 고정 자산이 한 60% 이상이라고 차지를 한다고 보면 되고 그 대부분 고정 자산의 대부분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라는 것은 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토지의 가격이 좀 천천히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죠. 근데 반대로 토지의 가격이 빠진다. 지금 중국처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혈압 상태가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사람이 비리비리하고 힘도 못 쓰고 뭐 어디 다니다가 조금만 무리하면 그냥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화폐는 토지를 매개로 해서 화폐가 창출되기 때문에 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잠깐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한국은행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이에요. 2023년 1월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그냥 설명드립니다. 화폐, 지폐와 동전의 총 잔량이 얼마냐? 160조래요. 네. 우리나라 경제가 1년에 2,400조 정도의 그 GDP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돈이 너무 적죠. 근데 예금이나 수익증권 등으로 이렇게 불어난 돈이 얼마냐면 3,800조가 되고요. 더 나가서 국채나 회사채까지 포함하는 광의 통화량은 6,6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GDP 3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화폐가 불어나는 과정은 대부분 담보대출을 통해서 불어나는데 담보의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돈도 안 주고 돈도 안 뺏고 더 나가서 대출을 회수하려고 들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한 사람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제인으로서의 존재가 사라지겠죠. 90년대 일본에 출장을 참 여러 번 갔었는데요. 신주쿠 중앙공원이라는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신주쿠 도청 옆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텐트, 노숙자 텐트가 수천 개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경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랬냐? 90년대 후반 말에 10년째 부동산 가격에 빠지니까 그 건전했던 생활인들이 자포자기한 상태가 돼서 이제 그 좋은 공원, 신주쿠 공원, 중앙공원에 그 어린이 놀이터가 한 3개 있는데 그 어린이 놀이터 밑이 제일 텐트 치기 좋은 곳이잖아요. 네. 비가 안 새니까. 거기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도 없고 전부 노숙자들이 아무도 씻지 않은 노숙자들이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완전히 파산해버리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돈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으려고 들겠죠. 근데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극단적 궁핍, 극단적인 내핍 상황으로 쫙 경제를 몰고 가게 되면 경제 전체의 소비가 죽어버리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뭐 대부분의 품목들이 지금은 이제 이러한 전쟁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와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만 아무튼 상품 소비나 서비스 소비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이 뭐냐면 자동차 값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리고 더 나가서 생필품 값이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대부분 2024년 대비 25년 물가가 20에서 5% 정도 빠졌다. 이렇게 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더 공포가 생기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갈 거야. 디플레이션으로. 예, 그래서 좀 더 참지 뭐. 이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정말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되면 생필품의 물가에 가장 중요한 건 기름값인데 기름값과 전기값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소비를 줄일 수가 없는 지경에 봉착하며 이제 신주쿠 중앙공원의 텐트촌이 푸동 루자이웨이에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도 뒷부분에 또 하겠습니다만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사실상 뭐 금융이라든지 가상자산 외에는 뭐 주택도 그렇고 상가, 공장, 건물 다 토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택이 됐든 뭐 상가를 빌리든 다 임차료를 내죠. 월세 같은 걸. 근데 이제 책의 저자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게 다 그럼요. 땅값이다라는 그럼요. 거예요. 땅값이 절대적입니까? 네, 절대적입니다.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건물하고 땅은 완전히 구분돼야 생각해야 되고요. 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새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 간척하는 거 말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간척으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강남 지역이 그 공유수면 매립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 공유수면이 뭐냐면요. 파리나 런던을 여행을 가면 네. 유람선을 타는데 그 유람선이 되게 멀리 다니죠. 네. 그리고 유람선 타는 사람도 되게 많고 강의 폭도 좁죠. 이런 강들이 굉장히 좋은 강들입니다. 이게 무슨 강이냐면 하상계수라고 부르는데요. 겨울철이랑 여름철에 물의 수위 높이가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일종의 그냥 운하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강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하상계수, 한강의 하상계수는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에 있는 그런 하상계수에 비해서 한 10배가 더 커요. 한 40배 정도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모래밭이 됐다가 여름에는 범람하는 그런 땅을 가진 나라였죠. 과거에. 예,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장화. 예,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곳이었고 물이 자주 넘쳤었다고 하죠. 완전 모기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모기와 함께 살아가는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거기를 소양강 댐 생기면서 위에다가 거대한 뚝이 만들어지면서 땅을 말릴 수 있게 되면서 주인 없던 땅들 그러니까 잠실섬 일대에만 전철역 2호선 전철역이 4개 만들어졌잖아요. 종합운동장역부터 시작해서 잠실 나루역까지의 그 역을 만들어낼 정도로 단단한 땅들을 만들면서 그 땅을 나라가 이렇게 팔아서 쉽게 얘기해서 건설사들에게 팔면서 그 과정에서 땅 장사를 한 게 우리나라 강남 개발의 역사고 경제 성장의 역사죠. 근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문 사례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하상계수가 넓은 거를 국가 권력이 뭐 예를 들어서 원조 받아온 돈으로 또는 대일 청구권 협상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뭐 알뜰하게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 댐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뚝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땅을 만들어내는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실 땅이라는 건 새로 만들기가 어렵죠. 극도로 어렵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땅을 옮기는 건 더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최대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방 분산 이게 안 되는 거죠. 수도권 중심의 이제 1급 사회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뭐 바꿔보려고 행정수도까지 옮기고 했는데 사실 우리 세종시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죽은 도시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요? 왜 그런가? 상가 공실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공실은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심한 정도가 아니고요. 유령 도시 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출장도 있고 여행도 있고 그럴 때 세종시를 거점 삼아서 거기다 호텔을 잡고 이렇게 여행을 좀 충청 남북도 일대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묵는데 정말 그 편의점 찾으러 가기가 너무 힘든.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세종시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물었더니 이게 정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데다가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가격을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좀 도입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남지가 않으니까 마진이 안 남으니까 상가를 많이 짓는 방향으로. 그래서 상가 공급들이 엄청나게 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주말에 또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SRT 타고 수서역 내려서 이제 대치동 학원가를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주말에 유동 인구들이 또 줄어드는 면도 있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튼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울의 그런 어떤 역할을 대체하고 서울의 땅을 이동을 시킬 수가 없으면 서울의 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쓴 게 지방 분산하면서 행복도시의 혁신도시를 만들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거는 이 땅의 이동성이 굉장히 불가능하다. 인간의 이동성이라는 게 한번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고 이제 마지막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월세 이야기의 이제 핵심인데 땅은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100년을 써도 1000년을 써도 그렇죠. 우리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은 지 100년 됐는데도 멀쩡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수선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야기 안 한다. 예. 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아파트 지어서 100년 쓸 수 있지만 그 100년 동안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비용을 계속 내야죠. 날이 갈면 갈수록 내야 되고 특히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긴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보다 더 힘들대요. 그러면 그 장기 수선 분담금 모르고 들어갔다가 월세만큼 돈 낸다. 자기 집 사면 월세 안 내도 될 줄 알았는데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계속 돈을 비축해야 되는 그리고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결국 건물이라는 것은 낡아가기 마련이고 낡아가는 과정에서 각종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이제 내구력의 내구성의 어떤 손상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 중에 13,000년 전 터키 남부에 만들었던 괴테클레 테베 같은 그런 건물들도 밑에 지하에 파묻혀 있었으니까 보존된 거지 지상에 높게 올렸다라면 그게 유지됐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땅은 이동성도 없고 훼손되지도 않고 만들기도 어려우니 그 땅에 있는 프리미엄들 그 땅 근처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높아서 그 땅을 가짐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수익이 높으면 자연히 월세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땅은 감가상각이 아예 없다라는 거. 저 오랜만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지분이 얼마나 되는가. 그럼요. 아파트 평형이 아니라 지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따져보시잖아요. 땅의 가치를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관점도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맥도날드는 사실 부동산 회사다라는 지적이 책에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맥도날드라는 회사는 두 가지 면에서 신화적인 회사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지금 세상을 모두 지배하는 한 가지 문화, 바로 패스트푸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어도 맛이 비슷하게. 물론 근데 약간 차이는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에서 먹었던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었는데 어떻게 샐러드가 그렇게 잘 나오는 맥도날드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뭐 재료나 아니면 직원의 손길.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야채의 신선도와 상대적 가격의 문제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서 제일 맛없었던 데가 어디냐 그러면 향신료가 독특한 나라에서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패스트푸드에서 정말 신기원을 열었다고 말하는 건 제한적인 의미겠죠. 그러나 땅 장사로 신기원을 열었다라는 게 진정한 의미로 이 회사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른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비즈니스 모델의 진정한 혁명은 1956년에 시작됐다라는 이제 대목이 딱 나오는데요. 이제 그 오너님 크록이 해리 소너본이라는 분을 갖다가 재무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굴려야 되느냐,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관리 회계도 되지만 투자 회계까지도 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를 딱 모셔왔는데 이분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뭐냐, 맥도날드의 그 점포를 여는 걸 찾아온 사람들한테 점포를 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땅을 사놓고 그 땅에 맥도날드 매장을 열 사람을 찾는 좋은 입지에 땅을 먼저 사놓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 주차장도 좀 널찍하고 뭐 드라이빙스루 이런 거 맞겠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요지의 땅들을 이제 미리 사고 거기 맥도날드 임대할 사람들을 거기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니까 거기서 가게를 열 사람들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당연히 이제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높게 받고 이게 첫 번째 임대료를 높게 받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이제 저희는 테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넌트가 뭐냐면요. 스타벅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점포들. 예, 좋은 점포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건물에 같이 올라가죠. 옛날엔 그 1층에는 은행이었고. 요즘은 이제 거기다 카페죠. 다이소죠. 이거 방송 나와도 되나 모르겠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그 매장들이 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스타벅스였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올리브영이었고요. 지금은 다이소라고 하잖아요. 이런 아주 핵심이 되는 점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건물의 활용률이 높아지고 그 건물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물을 움직이지 않지만 그 건물 근처에 사는 사람들, 그 건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건물의 수익성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동산 차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토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을 점포를
집어넣고 거기서 또 대출을 받아서 새로 땅을 사는. 그래서 뭐 최고의 부동산 기업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맥도날드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사업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 책을 소개할 때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게 이제 땅이 이제 지목이 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것도 모기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뭐 은행 이제 딜링룸 네. 외환시장 담당 이코노미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부동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몸으로 체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거래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열 스코틀랜드 뱅크, 그죠? RCB라든가 아니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아니면 뭐 더 나가서 리만 브라더스, 뭐 또 이런 베어스턴스 이런 뭐 이름들 좀 유명하고 뒤에 왕립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에서 사실상 지급 보증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는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아우라가 좀 느껴지고 그랬는데 대출 잘못해가지고 한 방에 다들 넘어지기 시작하고 연쇄도산이 시작되고 나중에 대부분 국유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와, 부동산 가격이 무너진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두 번째, 제대로 된 담보를 가지고 있느냐. 은행들이 정말 제대로 된 담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기반해서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줬느냐. 이게 경제 비단 은행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체의 문제고 사실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트럼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2016년까지의 약 8년간 경제가 성장은 했지만 네. 불평등이 너무나 심화됐거든요. 특히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도 경제 내 불평등이 왜 이렇게 심화됐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력이 없었던 거죠.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땅 가지고 있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써야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 오바마 행정부 초기 들어서 했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이제 거품을 제거하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또 이제 자산 가치를 올리기 시작을 했죠. 이게 부양 정책의 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은행들에게 갑자기 공적 자금 넣어서 타르프라고 이제 불렀는데 네, 살려주고 그래서 막 사고 쳤던 주범들을 다 살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더 나가서 연준이랑 협력해가지고 뭐 했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은행들한테 최악의 상황이면 뭐 너네 공적 자금 투입 아니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 어떤 그 뭐 위험에 대한 내성을 좀 검토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다 살려줬거든요. 너는 괜찮은 은행이야. 최악의 경제 위기와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딱지를 딱딱 주면서 은행들 막 살려주고 여기다 양쪽 완화 이런 것까지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그 푼 돈의 대부분은 자산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 악순환을 퇴치하기 위해선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말은 알지만 800만에 달하는 포어클로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경질 처분된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간 게 미국 8천만 가구 중에 10%가 넘었어요. 경매로 집을 빼앗긴 사람이 800만에 달했다고요? 800만 호가 넘었습니다. 800만 호. 명이 아니고요. 호입니다. 가구입니다. 어이구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신주쿠 중앙공원의 텐트족이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보시면 컨테이너나 이런 데서 산다는 분들 되게 많죠.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는 노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늘어났는가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들은 정부가 너무 크니까 살려줬지만 못 사는 사람들,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은 다 경매 넘어갔고 경매 넘어갔는데 부동산 시장이 고점에서 30%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경매가 넘어갔는데 팔릴 리가 없으니까 결국 아무리 그 집이 팔리더라도 대출 받았던 사람한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 빚만 안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불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경제는 살아났다 그러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라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할 때 누가 딱 나타나서 이 모든 건 자유무역 때문이고 관세를 부과하면 해결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귀를 주는 거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됐던 이유는 다른 요인도 얼마나 있겠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매개로 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부유층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돈이 가니까 그렇죠. 사회 전체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절망감들이 커지는 가운데 이것만 하면 우리를 구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메시아 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던기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귀를 솔깃하게 하고 정치도 바뀌고 그리고 경제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끝없는 전쟁의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거의 근원은 어디냐? 예, 부동산 관리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갈수록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거기에서 이제 박탈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태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땅이라는 자산에 있다라는 거고요. 또 왜 우리가 흔히 부루마블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모노폴리라고도 하는데 그 탄생 비화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1903년에 나온 게임인데요. 되게 오래됐네. 예, 이 게임의 이제 원작자라는 분은 리지 맥이라는 분인데요. 이 게임 개발자는 지주 게임이라는 게임을 원래는 지주 게임이라는 게임을 만듭니다. 그 게임판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최대한 빠르게 사들여서 딴 사람들한테 임대료 뜯어먹는 이 게임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를 비유하면서 만들어졌던 게임이냐 하면 바로 헨리 조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제 19세기 말 굉장히 유명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토지 단일세 주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 좋게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도시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는 과정에서 토지주만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갈취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통해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큰 이익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적절하게 부과함으로써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되고 다른 세금은 필요 없다. 그 유명한 토지 단일세 이론을 이야기하는 헨리 조지의 주장들이 나오게 될 때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동조했던 사람 또는 조지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세상을 비꼬고 또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좀 남들한테 가르쳐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지주 게임이었고요. 이 지주 게임이 1935년 미국의 게임 및 장난감 제조기업인 파커 브라더스가 인수하면서 이름을 더 세게 모노폴리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독점, 독과점이라는 뜻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땅 가면 돈 다 내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걸 우리는 또 그 즐겁게 하고 있고 모노폴리 그 부루마블을 통해서 땅을 내가 점유를 하고 호텔 같은 거 지어서 다른 사람을 파산시키는 걸 승리라고 배우고 있고. 근데 역설적인.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이런 어두운 면 그렇죠. 저희들이 표현으로 이제 밝은 사회만 봐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라는 교육적인 목적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게 부루마블 하면서 제가 이게 남의 거 뺏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 헨리 조지 이야기는 뒷부분에 하겠습니다만 그 땅이라는 제한된 자산을 가지려는 그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1,200년 된 것도 아니고 아유 그럼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본성 안에 있었던 거라면서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쐐기 문자가 나오는데요. 예. 쐐기 문자가 뭐냐면 이제 그 점토판에다가 숫자부터 기록을 하면서 문자가 생기는. 예. 그래서 회계사들의 언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거기 보면 전부 땅 거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토판들을 바빌로니아의 그 우물 깊은 곳이나 또는 아주 예전에 폐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너무 기뻤대요. 여기 역사서가 있을 줄 알고. 아, 근데 다 돈 얘기예요. 전부 돈 빌려준 이야기밖에 없고. 상인들 얘기만. 그러면서 너 땅을 담보로 내가 돈을 얼마를 빌리고 그 이야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땅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그 왜 땅에 집착하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동할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그리고 훼손되지 않는다. 나는 이 세 가지의 특성 때문에 땅을 담보로 뭔가를 하려는 땅을 매개로 뭘 하려는 권력은 땅을 지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세상은 돌아갔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 많고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죠. 헨리 조지가 이제 등장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네. 예, 땅이 고갈됐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땅이 고갈됐을 때라고요? 예, 미국의 땅이 고갈됐을 때. 미국의 땅이 어떻게 고갈됩니까? 바로 서부 개척의 시대가 끝날 때. 아하. 서쪽으로 끝없이 달려가면서 그때 예전에 우리 기발꽃. 깃발 꽂기. Find a Way라는 아주 영화가 기억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깃발을 딱 꽂는 순간 그 일대 몇 에이커, 보통 이제 1에이커를 미국의 미식축구 운동장 한 개 크기라고 하는데 10에이커 정도를 줬다 그래요. 그럼 큰 땅입니다. 그죠? 와. 그렇게 이제 큰 땅들을 깃발만 꽂으면 딱딱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대한 산맥이 나타났고 거대한 산맥에 아무도 땅을 꽂을 사람 없으니까 넘어갔더니 그 건너편에 캘리포니아라는 멋진 땅이 나타나서 꽂았더니 또 금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금광을 다 약탈당한 세크라멘토라는 지역이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유럽에서 계속 이민을 오는데 그리고 미국의 또 출산율이 되게 높았어요. 5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이제 고갈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이 고갈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식민지 건설이 지나시고 300년이 흘러서 무한해 보였던 서부 개척지는 마침내 종착지를 앞두고 있었다라는 걸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868년 헨리 조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차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한탄하기 이릅니다. 이 사람 원래 기자 출신이니까요. 뭐 주인 없는 땅 거의 없으니까요. 예, 이제 그렇게 돼서 토지의 공급들이 완벽히 이제 중단된 상황. 그리고 더군다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그 강도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강도 귀족이요? 예, 이게 이제 정말 직역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독점, 작전, 권력과의 결탁. 이제 미국도 민주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남북 전쟁 끝난 다음에 공화당에 의한 사실상의 독재 국가였거든요. 예, 그런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민주당이 흑인 노예주의 정당이었잖아요. 네. 그랬던 민주당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네.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그 링컨 대통령의 국군에게 졌는데 그 북군이 공화당이거든요. 북군? 예, 북군이 공화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한 번인가를 제외하고 윌슨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전까지 딱 한 번인가를 제외하고 거의 50년간 계속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경제는 또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계속 이겨서 캘리포니아까지 지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체 미국 사회 상위 1%가 국가 총소득의 20%를 차지하는 역사상 최악의 이제 불평등의 사회가 출현할 때 조지가 방금 이야기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에는 그때는 세금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소득세나 실업법도 없던 사회에서 경쟁에서 패퇴한 사람들 그리고 이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갖은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카네기라든가 벤더빌트라든가 록펠러 같은 사람들에게 무너진 물론 이 세 가문을 제가 거론한 이유는 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긍정적 이름으로 남아있는 분들이고요. 거의 뭐 모노폴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그렇죠. 다음에 좋은 일 한 거죠. 자기 딸들을 네. 영국의 귀족들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윈스턴 처칠경 이야기를 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처칠경의 어머님이 네. 유명한 미국 공주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님이 벼락부자. 근데 자기 가문의 격을 높이고 싶으니까 유럽의 최고 귀족 가문이 말버로 공작 가문입니다. 그 말버로 공작 가문의 땅들은 어디냐면 하이드파크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런던 하이드파크 바로 옆에 말버로 공작 가문의 저택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집안인데 거기서 상속받지 못하는 둘째 아들하고 결혼시켜서 태어난 아이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럴 정도의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피를 묻힌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과 함께 자신들의 피를 어떻게 보면 세탁해 보려는 신분을 세탁해 보려는 생각들을 가질 정도의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었죠. 이게 이제 독점과 결탁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책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진보와 빈곤을 출간하기에 이르고요. 여기에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토지의 어떤 세율 토지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이익들은 다 이거는 너의 운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국가 경제의 불평등을 완화하자라는 너무나 놀라운 네. 그런 주장을 펼친 것이 바로 헨리 조지였고요. 그게 1860년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 이제 선거에 계속 출마해서 계속 떨어지는데요. 세금 걷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 일단 이제 양쪽에서 다 공격을 당합니다. 자, 첫 번째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때 경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예. 누구죠?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네. 예.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헨리 조지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개량할 수 없고 파괴해야 한다. 근데 헨리 조지 너는 굉장히 천진난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를 개혁하고 개량하려고 하는 노력이지만 당신의 노력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좌파 쪽에서도 이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헨리 조지를 그렇게 싫어했고요. 그러니까 토지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앞서 나간 건데 그보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한테 밀린 거네. 약해 보인 거네요. 쉽게 해서 이제 토지를 다 몰수해서 나눠주면 되지 뭘 세금을 걷고 그래.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 세상이 바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거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집니다. 조지이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그 정당에서 계속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특히 뉴욕시장 후보로 계속 출마도 하고 하는데 운이 안 따른 면들이 있었던 게 첫 번째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헨리 조지의 이야기를 싫어할 거고요. 두 번째 당신들을 위한 땅은 없다라는 사실을 아직 인정 못한 분들도 또 계셨겠죠. 네. 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땅 살 수 있을 텐데 난 그러면 이 세금 미리 내게
만들면 나 손해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중산층 또는 중산층 희망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우파가, 이제 방금은 좌파가 막시즘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우파가 그 주장들을 딱 듣더니 되게 불만이 많고 저 사람들 말도 그럴듯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을 때 그 유명한 영국의 국회의원 스켈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스켈턴이 했던 기사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하게 되겠습니다. 네. 보수 진영이 미래를 가진려면 보수 진영이 그 우파죠. 네. 보수 진영이 미래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국민들이 자산을 가지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그 자산을 지키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저는 이 스켈턴의 말이 한국에 가장 잘 맞는 말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요. 요즘 한국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대한민국 역사. 통틀어서. 그러니까 80년 됐잖아요. 이제 곧 81주년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1945년 일제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85주년이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잘 살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결정적 순간이 뭐였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공부를 하고 저 역시 경제에 관련된 책을 수십 권 쓴 사람으로서 평생에 걸친 고민이었는데 요 스켈턴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였냐면 농지 개혁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땅을 물론 이제 돈을 내야 되지만 나라의 돈을 갚아야 되지만 농지 개혁을 통해 모든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 의욕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땅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사회 시스템 자기에게 땅을 분배해 준 이 사회 시스템은 괜찮은 곳이고 지킬 만한 것이고 이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죠?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왜? 나는 모르지만 다음 대에서 우리 과거급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그 뼈에 묻혀 있는 출세에 대한 욕망들을 자극하는 버튼들을 이제 그때 누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 양쪽의 공격, 우파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 집 없는 그 무산자들한테 나라에서 공공주택도 좀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청약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에서 저축시켜서 집 싸게 만들어주자. 이걸 전부 대공황 때 후보 정부나 루즈벨트 정부가 다 했던 거죠. 듣고 보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우파에서는 집을 공급해 줄 테니 자꾸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모두 세금 걷어서 다른 사람한테 뿌려주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할 필요가 없고 네가 주택 소유주가 되면 돼 라는 공격이 있었고 좌파에서는 혁명을 일으켜야지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이야. 이 공격을 양쪽에서 공격받는 가운데 이제 헨리 조지는 그렇게 책을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이제 쓸쓸히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제안했던 그 토지세는 실현이 안 된 거고요. 못 된 거고. 근데 그 토지세가 부분적으로는 다 도입은 많이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이제 소득세라든가 자본차익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상속세 같은 다른 중요한 세금에 비해 그 비중이 훨씬 더 낮다는 점에서 조지이즘이 현실화된 나라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든 곳에서 사실상 현실화됐다고도 볼 수 있는 아무튼 이 토지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헨리 조지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그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때의 그 역사적 환경 서부 개척이 끝나면서 나에겐 드디어 땅이 없어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절망감들을 파고들었고 그의 주장들이 또 각종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어떻게 보면 변화를 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책은 또 역사서로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쪽에 대한 논란 또 조지주의가 왜 그렇게 사실상 정치적인 대성공을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한 배경 이런 거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이 책은 굉장히 재밌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또 의미를 크게 갖고 있고 근데 또 현재 진행형인 그 역사 중에도 또 의미 있는 게 중국의 부동산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에 배구를 했을 때 이제 이 통계 사이트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고 특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7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은 평균이라서 잘 안 맞습니다만 이제 특정 지역에 관련돼 있는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 만든 지수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자면 중국 광저우가 2005년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면 2022년에 얼마까지 가냐면 1,300만 원까지 갑니다. 13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선전에 2020년 저는 그때 잠깐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잠깐 네.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8천만 원 하는 것에 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중국의 불완전한 소유권 시스템에 대한 그 중국 부자들의 고민 또는 갈망이 여기 다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불완전한 소유권 제도의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토지를 살 수가 없어요. 토지 임대료 사용권을 삽니다. 그렇죠. 50년, 40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물론 그게 무한정 연장될 거라는 꿈을 갖고 사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어떤 뭐랄까요 관례 이런 걸 존중하는 태도가 계속되어야만 이 상승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데 2022년 상하이 봉쇄 이후에 네. 그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인구 4천만 명이 살고 있는 상하이가 90일 정도 봉쇄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그 봉쇄된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지경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료품이랑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다가 봉쇄가 무한정 길어지니까 뒤로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탈진하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고 그리고 그때 그 부유층 분들이 느낀 거죠. 이 나라는 나는 공산당원이고 왜냐하면 그 적색 자본가라고 이제 저희들 부르는데 마윈 회장님도 공산당원이잖아요. 뭐 중국에서 잘 나가려면 예, 그래서 나는 그 인적이나 자산이나 이런 모든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최상위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우를 받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나라에 의해서 감금당하는 어떤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로 감금당하고 그게 또 풀린 것도 카타르 월드컵 때 전 세계인들이 마스크 다 벗고 월드컵 응원하고 재밌게 노는 죄송합니다. 그 즐겁게 응원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박탈감들을 느끼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그 부유층들의 대탈출가 시작됐죠. 그래서 더 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로의 이주로 가든가 아니면 여러 채의 아파트 부동산을 보유하시던 분들은 이걸 어떻게든 줄여서 금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그런 뭐 다른 아무튼 대체 자산으로 가게 됐고 또 그 코인 시장마저 중국 정부가 막아버리면서 최근에 전 세계 금값의 상승 요인의 대부분은 중국의 부유층 그 소매 투자자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올 정도의 일이 됐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부터 중국 사회에 너무나 큰 변화가 출현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주식은 죽었다 살았다 하고 특히 2007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6,000포인트를 기록하고 현재 2026년 3월 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4,00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만 20년 정도가 지나도록 주식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전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부유층들은 어떻게 해야 내 자산을 지키고 축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부동산을 선택했었는데 그 부동산마저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구성 요건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요건은 물리적인 요건이었잖아요. 네. 뭐 이동이 안 된다, 새로 만들 수 없다, 감가상각이 안 된다였는데 마지막 조건이 이제 드디어 하나 나오게 된 거죠. 내가 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인데 그렇죠. 그런 소유권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면 사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불신을 갖게 됐던 것이 최근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의 원인이 아니냐라고 이 책의 저자는 지적하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이 아니니 어떻게 보면은 또 토지에 대한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는 다른 거고 것 그게 같아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될 수밖에 없는 또 근본적인 이유이고 사실 또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또 그 전에 엄청난 부동산 법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뉴질랜드로 기억하는데 뉴질랜드가 동경 땅에 조그만한 테니스 코트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황거 옆에. 그래서 아마 미나토구와 지오다구 사이에 있는 아주 그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팔았더니 한해 외무부 예산을 다 감당을 했더라. 테니스 코트 하나. 예, 그래서 황거 지오다구에 있는 이렇게 반경 5km짜리 러닝 코스가 있는 네. 예, 일본 동경에 살고 있는 러너들의 성지가 바로 그 지오다구에 있는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그 5km 반경의 그 조그만 땅입니다. 네. 그 땅이 그때 캘리포니아를 사고도 남았다. 그 땅의 가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다 흥청망청했죠. 네. 그랬는데 불운했습니다. 첫 번째 불운은 뭐냐면 걸프전이 터졌죠.
걸프전이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갑자기 $40까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대출금리 상승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필수품인 여러 가지 기름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막 나빠지기 시작했죠. 여기 두 번째로 일본은행이랑 일본 대장성이 합작해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갑자기 꺼트렸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때 6대 주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주택 전문 대출 업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 주택 전문 대출 업체들이 연쇄 파산할 정도로 대출을 너무 급격히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2010년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저축은행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까지 문제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제 그 상황에 일본은 거기다가 이제 걸프전 이런 것 때문에 해외 경기까지 나빠지는 연쇄적인 붕괴 여건들이 조성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우스푸어 사태 4년으로 끝났는데 일본은 그게 이제 가격이 얼마나 빠졌냐면 22년 빠집니다. 22년을 빠지니 뭐 경제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죠. 지금 당장 뭐 중국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저혈압 상태, 빈사 상태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긴 20년을 빠지니 한 세대가 무너진 꼴이 됐었고 그 무너진 꼴들을 보면서 이제 세계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부동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또 한번 느끼게 됐죠. 이제 중국이야 소유권 문제 그리고 중국 정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벌어졌다라면 일본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올라 있는 상태에서 불운한 사건 한두 개가 겹치자마자 순식간에 붕괴된 걸 보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금융자산,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나 예민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때 이걸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뒤흔드는 일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됐고 최근 우리 정부의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각종 안정대책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과거의 경험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일반 재화의 가격이 아닌 경제 전체의 근간을 좌우하고 그렇죠. 금융 시스템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어떤 지표, 잣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인식들을 다들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과도한 거품이 생기지 않을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자산의 거의 한 70% 이상이 부동산, 특히 가계 자산은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게 또 급격히 또 빠져서는 안 되는 좀 맞습니다. 딜레마적인 요소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큰일 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본 꼴 나니까. 또 너무 많이 오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같은 걸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해서 유지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는 경우에 또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특히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이게 굉장히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규제가 또 때로는 부동산이 너무 안 좋아지면은 대출 규제를 풀고 뭐 LTV, DTI 예전에도 완화를 해줬고 빚내서 집 사라라는 그런 정책이 또 나왔던 게 뭐 많이 빠질 때는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브레이크도 급격히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에 골디락스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홍준욱 박사님 덕에 더 재밌게 들으면서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문구인가요? 토지를 담보로 활용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국가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하는 근본이다. 그러나 토지를 담보로 활용하는 시스템은 자산가격 버블이라는 위험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부동산은 일종의 함정을 만들 수도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더 랜드 트랩이 되겠습니다. 트랩.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여기에서 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듣고 끊겠습니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다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경기 순환을 봐요. 순환. 왜냐하면 경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근데 이 경기 순환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매개가 뭐냐? 토지 가격의 변화다. 그렇죠. 토지 가격이 오르면 담보대출이 쉬워지며 돈이 풀리고 소비가 왕성해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토지 가격이 하락하고 담보대출의 물건의 어떤 권한이 약화되고 또는 경매가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는 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 네.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게 얼마나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체의 근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어떤 이해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버드가 쓴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이 책을 오늘 별책부로 함께했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